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미용실 일하며 손님들에게 사연 채널을 알게 돼서 종종 듣고 있어요. 듣다 보면 어쩜 그렇게 황당한 일들이 많은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니네요. 저도 일찍 부모님 여의고 고생하며 살아왔기에 여기 보낼 만한 사연 한둘쯤은 있거든요. 뭐 그래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품에서 자랐으니 저보다 어렵게 살아온 분들에 비하면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결혼하고 제가 겪은 그 일을 생각하면 역시 사연을 보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일찍 부모님을 잃은 저는 늘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18살. 아직은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에 저희 부모님은 한날 한시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전국을 다니며 5일장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셨는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졸음 운전으로 그만 사고를 당하셨어요. 늘 열심히 사시던 분들이셨는데 그래서 무리를 하다 그러셨던 거죠. 그날의 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저는 하루아침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어야 했습니다. 겨우 고등학생 나이에 상복 입고 부모님 장례를 치른다는 건 한 번도 상상 못한 일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에 전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정말 저도 부모님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질긴 목숨인지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붙은 목숨 부지하다 보니 어떻게 사라지고 그렇게 여태 잘 버텨왔네요. 그렇게 부모님이 허망하게 떠나신 후로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형편은 안 좋았지만 늘 사이 좋으셨던 저희 부모님처럼 저도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럼 부모님의 빈자리를 다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남들 다 하는 결혼이 저한테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연애라도 해야 좋은 남자를 만날 텐데 20대 시절 저는 일하고 벌어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기술 배워야 먹고 살겠지 싶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미용학원을 다니고 박봉의 미용일 배우며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보니 연애는 무슨 친구 사귈 새도 없었어요. 가족 하나 없이 기댈 곳이 없으니 쉴 수도 없고 저 스스로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 그렇게 정신없는 20대 시절을 보내야 했죠. 그러다 30대가 돼서야 저도 미용실 차려서 돈벌이를 하고 조금씩 숨통이 트이다 보니 결혼 생활이 간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해도 때가 있는지 30이 넘으니 주변에 남자가 없는 겁니다. 친구들도 다들 시집가서 자식 낳아 기르고 그러다 보니 괜히 그 친구들이 부럽고 저는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30 중반 넘어가면 주변에 소개팅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마침 저희 미용실 단골 손님 한 분이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며 중매를 서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다 해도 무슨 중매까지 할까 싶어서 거절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도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만나보게 됐죠. 자기 아직 만나는 사람 없다 그랬지?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뭐야? 그런 건 아닌데 남자가 없네요.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남자 만날 시간이 있어야죠. 그럼 내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까? 안 그래도 나 주변 엄마 중에 하나가 아가씨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난리였거든. 마침 자기가 나이가 비슷해서. 나 아는 엄마 아들인데 그 집 아들이 정말 괜찮아. 키도 훤칠하니 크고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랑 나이도 비슷해.
자기가 올해 36이라 그랬나? 그 집 아들은 39인가 그럴 거야. 어때? 나이 차이도 딱이지 않어? 그냥 한번 만나나 봐. 그렇게 만나게 된 수철 씨는 저보다 3살 많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어릴 적부터 일을 해서 지금껏 생산 공장에서 기술직으로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은 못 나왔지만 그래도 직장은 탄탄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대학에 못 들어간 건 아니었고 집안 형편이 좀 그래서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어머니가 저 혼자 키우시면서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찍 돈 벌어야지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취업해서 벌써 경력만 20년이죠. 그래도 이제는 짬이 차서 돈도 꽤 벌고 제 식구 건사할 정도는 됩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장으로 고생이 많았다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왠지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생이 많았겠구나 싶어서 정이 가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사실 저도 18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요. 그 후로 혼자 지내면서 먹고 살다 보니 여태 결혼을 못했네요. 저도 그래서 대학 못 나오고 기술 배웠어요. 아, 예. 지금은 미용실 운영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사장님 소리 듣고 성공하셨네요. 사장님이라뇨. 그냥 구멍가게 하는 건데요. 그래도 그런 말 듣기 좋네요. 분명 별말 아닌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도 저는 수철 씨가 하는 말이 참 재밌고 듣기 좋았습니다. 원래는 마지못해 나간 자리라 적당히 밥이나 먹고 들어와야지 싶었었는데 저도 왠지 수철 씨가 끌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 후로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수철 씨는 몰라도 저는 제대로 된 연애가 몇 번 없었던 탓에 한참 나이 먹고도 왠지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웠어요. 손 한 번 잡을 뿐인데도 왜 그리 심장이 뛰는지, 제가 누군가의 온기를 나눠 가진다는 게 이 세상 참 행복한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수철 씨가 대단한 남편감은 아니었어요. 키가 크긴 하지만 배 나온 아저씨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은 잘 번다 하더니 가장 노릇이 힘든지 홀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모은 재산도 많지 않고 어쩌면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 살아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왠지 수철 씨가 좋았습니다. 시답자는 농담밖에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저를 걱정하고 챙겨준다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남자를 많이 못 만나봐서 눈이 낮은 건진 몰라도 수철 씨 정도면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소박하지만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그렇게 남편의 따뜻하고 소박함에 끌렸던 저는 1년 만에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연애를 오래 하기에는 저희 둘 다 혼기가 꽉 차서 시어머니가 빨리 식을 올리라고 바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둘 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신혼여행은 떠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마냥 좋았었어요.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소박하고 결국 시어머니 모시고 시댁에서 시댁살이를 하게 됐는데도 제가 드디어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도 잘 모시고 남편과도 알콩달콩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서서 일하고 집에 가서 또 살림 챙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잘 몰라주시는지 별로 칭찬해 주신 적은 없었네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키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뭐 하나 쉽게 인정해 주시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예쁨 받고 싶은 마음에 그게 늘 마음이 쓰였지만 옛날 분이시니 별 수 없다 생각하며 불평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하나 바라보며 사는 걸로
더 바라는 것 없이 만족하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문제가 생긴 건 남편의 빚 때문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모시며 살다 보니 돈을 못 모은 줄은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 빚이 꽤 있었더라고요. 시아버지 때부터 생긴 빚을 아직 다 못 갚았다며 그 얘기를 결혼하고서야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이제 해? 날 속인 거야? 속이긴 누가 누굴 속여. 그냥 말할 생각을 못한 거지. 그래도 이제 같이 빚 갚아가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남편을 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지만 말을 안 했다는 게 참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속을 까뒤집어서 보여준다더니 빚이 얼마인지도 말하지 않았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어쩌겠냐며 남편을 이해해 보려 했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와서 그걸로 더 문제 삼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의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자랑한 거라고는 탄탄한 직장 하나뿐이었던 사람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 이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회사 돈 관리할 정도로 높이 올라갔던 남편이 회사 공금에 손을 대서 잘렸던 거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고소장이라니. 당신 무슨 짓 했어? 이거 별거 아니야.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신경 쓸 게 왜 없어? 회사에서 당신을 왜 고소해? 설마 당신 사고 친 거야? 어느 날 집으로 뜬금없이 고소장이 날라와서 너무 놀랐었어요. 무슨 일이냐 남편에게 캐물었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회사 돈을 건드려서 코인을 했었고 그 일로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했다며 실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회사에 잘 다니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뒤통수가 얼얼하더라고요. 코인? 당신 미쳤어? 그게 뭔데 코인을 해? 그것도 남의 돈으로. 그거 횡령이야. 횡령이라니. 나는 잠깐 빌릴 생각이었어. 많이도 아니고 1,000만 원 정도라니까? 1,000이던 억이던 회사 돈에 손대는 게 정상이야? 아니, 나는 정말 확실하다고 하니까 혹한 거지. 인생을 바꿀 좋은 기회라 그러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 그래서 회사 돈 슬쩍 빌렸다가 금방 다시 돌려놓으려고 그랬어.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질 줄 내가 알았나. 남편은 어디서 뭘 주워 들었는지 코인이 폭등할 거라는 소식에 회사 돈으로 코인을 사뒀는데 그게 똥값이 되며 결국 돈을 메꾸지 못하고 회사에 발각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 측의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고 몇 년을 다니던 회사도 쫓겨나오게 됐던 거죠. 가끔 남편이 뒷일 생각 안 하고 무모한 짓을 한다 싶은 적이 종종 있었는데 그래도 설마 이 정도로 답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걸 결혼하고서야 알게 됐다니 내가 연애하던 중에는 무슨 콩깍지가 씌었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원래 있던 시댁 빚에 고소당해서 합의금까지 물어주며 더한 빚을 냈습니다. 거기다가 고소당해서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무일푼 백수 신세가 돼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 후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용직 일을 전전하게 됐습니다. 고소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바람에 다른 곳에 취업이 어려웠거든요. 덕분에 몇만 원 되는 통신비도 못 내고 남편 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다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책임한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 계속 가장 노릇하겠다고 막노동이라도 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무척 화가 나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시골 가서 일하는 남편이 불쌍하기까지 했었네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남편에게 더한 배신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지방으로 오가며 피곤하게 사는 줄 알았던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밉지만 그래도 멀리서 고생하는 남편 불쌍해서 빨래라도 해주려고 한번 찾아갔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빨랫감 주머니 속엔 웬 영수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자 화장품이더라고요. 나한테는 립스틱 한 번 안 사준 사람이라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남편 뒤를 쫓아다니며 알아봤더니 남편이 다방 레지하는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돈 벌러 가겠다고 해놓고 다방이나 들락거리고 있었는지 그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돈 10,000원이 없다고 빌빌거렸으면서 그 여자한테 커피 사 마실 돈은 있었던 모양이죠. 이 배신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속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혼 결심이 쉽게 들지 않더라고요. 이제 겨우 결혼 3년 차에 나도 남들처럼 가정 꾸리고 살아보려 했는데 나이 40에 이혼이라니 내 인생이 왜 이리 기구한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가 없어 남편에게 따져 묻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와중에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제게 연락을 하셨는데 저더러 남편이 사고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큰일 났다. 아이, 수철이 사고 났단다. 아, 이게 무슨 일이니? 아유, 세상에. 내가 지금 전화 받고 다리가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사고라뇨? 남편이 어디 다쳤다는 건가요? 아, 그래. 아, 너는 급해 죽겠는데 뭘 묻고 있어? 지금 지방의 병원에 있단다.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가야겠으니까 너도 가게 접고 얼른 와라. 예,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님. 돈 벌겠다고 지방으로 일하러 갔던 남편이 갑자기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 근처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말에 저는 놀라서 급히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사고 소식에 저를 잠시 기다릴 새도 없으셨는지 택시를 잡아타고 그 먼 길을 먼저 떠나셨더라고요. 그때 저는 손님 머리를 말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었어요. 순간 남편의 사고 소식에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마무리를 하고 곧바로 가게 셔터를 내리고 남편이 있다는 곳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경남의 어느 작은 병원이었어요. 대학병원은 아니었고 조금 규모가 있는 개인 병원이더라고요. 근처에 큰 병원이 없어서 급하게 옮겨진 건지 남편은 그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도착하자 이미 시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해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떻게 된 거래요? 남편은요? 먼저 도착하신 어머님이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내신 듯하여 어머님을 붙잡고 남편의 생사를 묻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어머님이 허공만 보시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 불안했던 저는 시어머니를 흔들다시피 해야 했어요. 어머님, 어디 보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예?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은 곧 눈물을 쏟아내셨고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병원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데스크로 가렸는데 그제서야 어머님이 제 팔을 붙드시더라고요. 어딜 가려고 그래? 어머님이 말씀을 못하셔서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요. 지금 한시가 급하게 달려왔는데 남편이 어쩌고 있나 알아야죠. 그러자 어머님은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럴 것 없다. 내가 말해주마. 수철이, 우리 수철이 죽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분명 사고 났다는 소식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는데도
막상 제 귀로 확인하고 나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18살에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이어 남편의 사고 사망 소식을 듣게 되다니 순간 저는 제 인생이 기구에서 이러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사고를 당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죽었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왜 죽어요? 예? 간밤에 큰 불이 났었단다. 수철이가 지내는 컨테이너에 불이 붙어서 안에 있던 수철이가 죽었단다. 근데 너무 다 타버려서 신원을 찾을 수도 없었대. 그래서 늦게 연락을 줬다는구나. 저는 어머님에게서 남편이 사고가 났다는 말만 듣고 달려왔는데 어머님은 남편이 이미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까맣게 그을려 타버린 시체를 직접 확인하시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계시는 어머님을 보니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딨어요? 안치실에 있대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보긴 뭘 봐. 됐어. 아서라. 내가 직접 수철이 확인하고 너무 충격받아서 지금까지 제정신이 아닌데 네가 그걸 봐서 어쩌려고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제 남편인데 제가 확인해야죠. 그럼 남편 죽었다는 소리 듣고 확인도 안 해요? 됐다. 가족 중에 한 명만 확인하면 된다는데 너까지 뭐 하려고? 너같이 마음 약한 애가 괜히 보고 큰일이라도 날까 걱정이구나. 앞으로 너랑 나랑 정신 끝까지 바짝 차려야 할 건데 너까지 잘못되면 난 못 버틴다. 저는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겠다고 안치실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뜯어 말리시는 겁니다. 불탄 남편의 시체가 너무 끔찍해서 알아볼 수도 없을 지경이라 제가 충격을 받고 쓰러질까 염려되신다는 거죠. 순간 평소에는 무심하던 시어머니가 웬일로 내 걱정을 하시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는 상황이 상황이라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긴 저도 사실 불에 탄 시신은 본 적이 없어서 처참한 몰골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할 자신은 없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죽음을 확인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어머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약하지 않아요. 저도 18살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도 보내드렸는걸요. 그래도 제 남편인데 제가 어떻게 마지막 보지도 않고 보내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 확인만 하고 오게 해주세요. 아유, 그러지 말라니까. 왜 이리 고집을 부리니? 하지만 저는 끝내 남편의 시신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직원의 안내로 안치실로 향한 저는 하얀 천에 덮여있는 새카만 시신을 보게 됐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불에 다 그을려서 머리카락이고 옷이고 몸에 들러붙어 제대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입고 있던 티셔츠와 손에 끼어 있는 반지로 저는 남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지마저 다 녹아 손가락에 들러붙어 있는데 그 촌스러운 행색이 남편과 제 결혼 반지가 맞더라고요. 웬 조폭들이나 낄 법한 디자인이라 결혼할 때는 질색 팔색이었는데 그 특이한 디자인 때문에 제가 남편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 반지가 흔하지도 않고 남편이 일하는 곳에 남편 같은 사람이 둘이나 있을 수는 없으니 저는 그 사람이 제 남편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죽음을 직접 확인한 저는 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의 외도 사실 때문에 남편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는데 그렇다고 정말 타지에서 죽어버리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저주를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싶고 제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왠지 죄책감도 들고 나는 제대로 따져보고 화풀이하지도 못했는데 속편이 죽었다 싶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죽을 거 왜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줬을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미 부모님의 죽음을 한번 겪은 탓에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이 낯설지 않은데도 저는 도저히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충격에 넋이 반쯤 나가 있는 저 대신 남편의 장례를 서두른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세상에 아들밖에 없으신 분이라 남편의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쓰러지시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머님이 저보다 더 강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면 어쩔 거냐? 그렇다고 우리 아들 저 찬 곳에 그대로 둘 거냐? 우리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생각을 하면 내가 괜찮을 리가 있나? 근데 그런 아들 한시라도 빨리 수습해주고 보내주는 게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아니겠니? 그러니까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서둘러라. 어머님은 너무 처참한 아들의 모습에 오히려 정신이 드셨는지 그대로 두면 이승을 떠날까 겁난다며 서둘러 장례를 치르기를 바라셨습니다. 불에 탄 시신이다 보니 경찰들이 한 번쯤 부검을 권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완강하게 나오셔서 결국 그날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것도 남편을 옮기지 않고 저희한테는 연고도 없는 그 지역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그래도 집 근처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긴 너무 멀어서 손님들도 못 오실 것 같은데. 옮기긴 어딜 옮겨? 그러다 우리 아들이 어디 더 잘못되면 어쩌려고? 손님이고 뭐고 나는 이제 다 필요 없어. 그저 불에 타고 남은 우리 아들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지켜주고 싶다는 거다. 제가 그런 어머님을 뭐라고 말리겠나요? 뭐 장례야 어디서 치르던 시어머니 뜻대로 할 일이기에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시골 동네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상복을 입게 됐습니다. 까만 한복을 받아 입고 머리핀까지 꽂으니 정말 20년 전 그 기억이 떠올라 속이 좋지 않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때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 같은 건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마저 미워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부질없다는 생각 때문인진 몰라도 영정에 들어있는 남편 모습이 괜히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던 저는 하나둘 찾아오시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인데도 다들 먼 길 찾아와 주시는 걸 보니 참 감사했어요. 그걸 보면 남편이 저한테는 못했어도 주변에는 잘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손님들을 맞고 지쳐 계시는 시어머니 챙기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뒷방에 계시고 저 혼자 있는데 낯선 손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말 없이 저를 올리기에 저는 남편이나 어머님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제게 명함을 건네는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보험조사관입니다. 보험조사관이요? 보험조사관이 여긴 왜... 보험조사관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니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보험조사관을 만나볼 일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일을 하는 남편 지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과 아는 사이가 아닌지 그 사람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얘기를 이어가더라고요. 많이 놀라신 모양이네요. 혹시 남편분 살아생전에 들으신 얘기는 없으신가요? 무슨 얘기요? 저는 아는 게 없는데요. 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봐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건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경찰이 찾아왔을 때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보험을 조사하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혹시 남편분 앞으로 보험 들어있는 거 아시나요? 알긴 알죠. 실비보험인가? 그거 하나 있을 텐데. 설마 그런 것도 사망보험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실비보험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 부인분께서는 남편분이 얼마 전에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하신 건 전혀 모르시겠네요. 남편이 들어있는 보험이라고는 실비보험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 입에서 사망보험금 이야기가 나오니 황당하더라고요. 이 사망보험금은 보험비도 센 걸로 아는데 고액의 사망보험금이라니. 당장 돈이 없어서 통신비도 밀리고 일용직 일자리 전전하다가 사고 난 사람이 그만한 돈이 어디 있다고 사망보험금을 납부할까 싶어서 말이에요. 사망보험이요? 글쎄요. 저는 완전히 처음 듣는 얘긴데. 근데 그런 건 보험금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닐 거예요. 저희 남편 죽기 직전에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이 다녔었는데요. 제가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자 보험조사관은 남편의 자필 서명이 들어있는 서류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적혀있는 서명은 분명 남편 것이 맞았는데 저는 보험 얘기고 뭐고 전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아무래도 부인분은 모르고 계셨나 봅니다. 그 남편분이 10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에 가입하셨다는 걸요. 뭐라고요? 10억?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남편분 이수철 씨께서 2달 전에 보험 상품에 가입하셨고 바로 며칠 전에 두 번째 보험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들고 2달 만에 돌아가시게 됐죠. 그 말을 들으니 꼭 저희 남편이 보험금 타먹겠다고 수작을 부린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남의 장례식 찾아와서 남편에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전적을 알고 있던 탓인지 그 말이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이전에 실직하고서 몇 번 교통사고니 뭐니 하면서 나일론 환자 행세하고 보험금을 타먹은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10억이 아니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였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보험조사관의 말을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40대 나이에 이런 고액의 사망보험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가입하고 몇 달 만에 사망하는 일도 흔치는 않죠. 게다가 부인분 말씀으로는 그런 큰 보험금을 매달 낼 형편도 아니셨던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이상하다고 하셔도 저는 들은 게 없으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설마 보험 수령인이 전가요? 그것도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보통 보험 수령인은 배우자로 많이 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칠순 어머니를 수령인으로 하셨더라고요.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경우는 있어도 반대는 흔치 않거든요. 남편이 한 달에 몇백 하는 사망보험을 들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 수령인이 시어머니로 돼 있다니 저로서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던 남편의 보험금이 탐이 났다기보다 대체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럼 수령인도 알고 있는 건가요? 저희 어머님도 아시는 일이에요? 아마 알고 계셨다고 봐야 할 겁니다. 어제 이수철 씨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보험 수령하시겠다고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셨더군요. 보통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이 아깝다며 부검도 안 하고 장례를 서두르신 데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짜고 치는데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유가족분들이 장례를 강행하신다니 저희로서는 막을 방도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저희대로 조사를 계속할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부인분이 이득 볼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부인분께서도 제보해주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웬만하면 장례 끝날 때까지는 저도 여기 있을 거니 알아두시고요. 협박인지 회유인지 모를 보험조사관의 말에 저는 괜히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TV에서나 보던 일이 엮이게 됐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게 상황을 알려준 보험조사관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께 찾아가 진실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너는 상주하는 애가 대체 어딜 가는 거야? 네 남편 가는 마지막까지 농땡이 부릴 생각이니? 누가 좀 찾아와서요. 누가 상갓집에 찾아와서 상주를 데려가? 핑계도 가지가지구나 정말. 시어머니는 아직 보험조사관이 온 걸 모르시는지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께 조금 전에 보험조사관에게서 받은 명함을 보여드렸어요. 찾아온 사람이 보험조사관이더라고요. 어머님 뭔가 알고 계시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제게 다그치며 물으셨어요. 그래서 너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했어? 너 뭐라 그랬어? 설마 헛소리 한 건 아니지? 헛소리도 뭘 알아야 하죠. 남편이 고액 사망보험을 들었다니 하도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어머님?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니긴요. 장례식에 그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별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어머님을 의심하고 있던데요. 어머님은 보험금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어머님이 어제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금 수령 물어보셨다는 거 다 들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마 어머님 남편이랑 짜고 일 벌리신 거예요? 제가 언성을 높이자 시어머니는 누가 들을세라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조용히 못해? 여기서 다 떠들어서 그 보험조사관인지 뭔지가 들으면 어쩌려고? 괜히 산통 깨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자꾸 조용히 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남편이 진짜 죽은 게 맞긴 해요? 제가 남편의 죽음에 의문을 가지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제게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 수철이 죽은 거 아니다. 이건 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야. 보험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어차피 곧 발인할 거고 그때 화장터 가서 화장만 하면 다 끝나는 일이야.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니까 그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라. 정말이에요? 정말 남편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 어디 있는데요? 근데 왜 저를 속이셨어요? 네가 이렇게 야단할까봐 말을 안 한 거지. 속이긴 뭘 속여? 지금도 네가 괜히 헛짓거리 할까봐 걱정돼서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 좀 해라.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그럼 그 시체는 뭐예요? 남편 옷 입고 손에는 저희 결혼 반지까지 끼고 있던데. 그럼 안치실에 누워있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냐고요? 네가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래. 그럼 설마 놈을 죽여서 그랬겠니? 이미 죽어있던 사람이고 우리랑 아는 사이도 아니야. 그냥 수철이가 알아서 어디서 도움 받았다 하더라.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요? 무섭지도 않으세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우리가 괜히 이 시골까지 내려와서 장례 치르고 있겠니? 여기 다 말 맞춰놨고 문제 생길 거 없으니까 네가 신경 쓸 거 아니다. 어머님, 그렇게 담담하게 하실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조사관은 의심하고 있던데요. 저더러 발인 끝날 때까지 지켜볼 거라고 협박까지 하고 갔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발인 끝나면 다 끝이라고 안 그러냐? 너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것만 버티면 10억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너 설마 문제 만들 거냐? 그 돈만 나오면 수철이도 너도 나도 다 좋아질 거야. 너한테 뭐 더 시킬 일 없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야. 혹시라도 조사관인지 뭔지한테 이상한 소리 하거나 의심살 만한 행동하면 나 너 가만히 안 둔다. 시어머니 입으로 얘기를 듣자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이구나 싶은 겁니다. 정말 남편이 살아있고 죽음이 조작된 거라니 저는 기가 막혀서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돈이 급하다 그래도 자기 죽음에 장례식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어머님은 다 준비됐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이미 의심하고 있는 보험조사관을 끝까지 속일 수 있을까 걱정이었어요. 저는 간이 쫄려서 아무 생각도 못 하겠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런 제 옆구리를 꼬집으며 내색하지 말라 다그치셨고 저는 시어머니 상황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목 제대로 챙겨줄 테니까 제대로 협조해라. 이미 다 벌어진 일이고 하루만 있으면 다 끝날 일이야. 수중에 돈만 들어오면 너도 진정되겠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어.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시어머니는 돈 나오면 제 목도 주신다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져 묻기 전에는 보험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제 몫을 걱정하신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정말 살아있는 거라면 저를 끝까지 속인 인간이 자기 보험금을 받아서 제게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상간녀에게 선물 사 앵기고 마누라 두고 바람난 놈이 이제 와서 저를 챙기겠어요? 그랬더라면 처음부터 저한테 말하고 도움을 구했겠죠. 근데 보험 수혜자도 시어머니였고 저는 마지막까지 모를 뻔했으니 남편의 다음 행동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아마 돈이 생기면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어디 해외로 가서 새 신분으로 새 출발이나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도와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꼭 배신당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사기 행각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미 증거는 제 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무슨 정신이었는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녹음을 손에 쥔 저는 보험조사관에게 말할 게 있으니 발인까지 따라오라고 연락을 하고 곧 시작된 발인 동안에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남편이 보는 앞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 말씀에 남편이 납골당으로 찾아올 거라 그러는 겁니다. 화장터에서 납골당까지 가면 증거도 사라지고 죽음이 확실해지니까 그때 나타나겠다 이거죠. 이런 와중에 그 인간은 자기 유골함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는 건지 악취미인 건지 참 간이 크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 발로 걸어 나오겠다니 제가 말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주인공이 등장했을 때 폭탄을 터뜨려주면 그만이었네요. 그렇게 저는 어디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납골당으로 향했고 발인에는 남편의 가까운 지인 몇몇과 시어머니와 제가 자리를 했습니다. 누구인지 모를 시체가 화장되고 유골이 납골당에 담기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묵념을 하며 제 남편의 죽음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저런 심정이었을 텐데 진실을 다 알게 되니 이 많은 사람들을 속여낸 남편과 시모가 참 지독하다 싶더라고요. 저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남편 마지막 가는 길에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그 와중에 제가 입을 열자 시어머니는 뭔가 불안한지 저를 말리려 하셨지만 제 손은 이미 핸드폰 녹음을 틀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녹음 안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얘기하신 진실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녹음을 들은 보험조사관은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 얼굴은 종잇장처럼 사색이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들 황당한지 웅성웅성거리며 저를 붙잡고 진짜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게 다 가짜라고요? 수철이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재수씨? 예, 살아있다네요. 그 인간 돈 때문에 이런 짓 벌인 거예요. 어디 노숙자 시체 구해와서 불 지르고 아주 영화를 한 편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진짜 배우라도 된 줄 아는지 오늘 여기로 온다 그러네요. 살아서 이 근처에 있다니까 한번 찾아들 보세요. 그럼 조사관님, 제 남편 꼭 잡아서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건 여기까지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이만큼 도와주신 걸로 감사하죠. 나머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해결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시모와 남편의 뒤통수를 치고 폭탄을 터뜨리자 시모는 몸을 떨며 발악을 했습니다. 너 2년 내가 입 다물고 있으랬더니 이런 짓을 해? 우리 아들이 무슨 작정으로 이랬는데 감히 네가 일을 망쳐? 어머님,
사람이 죄짓고는 못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으시면서 아직도 그런 걸 모르세요? 그리고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안 할 거니까 화내지 마세요. 그동안은 홀시어머니 깍듯이 모셨지만 이제 이혼할 건데 제가 그쪽 존중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동안 아들놈 바람핀 것도 참아주고 있었더니 내가 아주 만만히로 보였나 보지? 하긴 그랬으니 나한테 술술 말해줬겠지. 덕분에 호구한테 멱살 잡힌 기분이 어떠세요? 야,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우리 아들 잘못되면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어머, 협박하시는 거세요? 그럼 협박죄까지 추가해 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경찰서 가서 저랑 다시 만나시던가요. 아무튼 어머님, 기력 빼지 마세요. 이제부터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 할 텐데 괜히 그 연세에 조사받다 일나면 안 되잖아요. 아들놈이야 바람필 정도로 기력 팔팔하다지만 어머님은 정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나이잖아요. 그럼 부디 몸 조심하세요. 이혼 서류는 곧 보내드릴 테니까 아드님한테 대신 전해주시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경찰과 보험조사관에게 끌려가게 됐고 얼마 뒤 남편 놈도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몇 번 출석해 성심성의껏 협조했고 다시 부활하게 된 남편과 무사히 이혼 소송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정말 죽은 줄 알고 이혼도 못하게 된 제 처지가 가련했는데 죽은 놈 다시 살려내 이혼 도장을 찍으니 정말 날아갈 것처럼 개운하더라고요. 막상 이혼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던데 근데 이게 뭐라고 잠시나마 혼자 고민했을까 싶었네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이혼도 했고 상간녀 소송도 해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몇 달 뒤 남편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은 보험 사기와 그 과정에서 벌인 시신 약탈, 공문서 위조, 방화 등의 혐의로 17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원래라면 지금쯤 한적한 외국에서 새 신분으로 상간녀와 오붓한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제 덕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네요. 그리고 남의 남편 뺏어간 고년도 이제는 저 대신 옥바라지를 하게 됐네요. 못 버티고 헤어져도 그것도 그것대로 다행이고요. 어쨌든 저는 비로소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해방이 됐고 지금은 제 이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후회하지도 않아요. 안 해봤으면 영영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남들 부러워만 했을 텐데 저도 한번 해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제 생각만큼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주 호되게 제대로 당해봤으니 앞으로 평생 혼자 늙어 죽어도 별로 아쉬운 마음은 안 들 것 같네요. 그럼 저처럼 외로워하실 세상의 모든 노처녀와 이혼녀들을 응원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